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임기 후반부 첫 공식 일정으로 수보회의,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소통이 강조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안도 보고받았는데 법무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회의 직후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 지적하면서 강력한 감찰 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보고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에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또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 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이런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협의해서 개혁을 진행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방금 차관이 계속 보고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인선을 계속해서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되는 겁니까? 사실 어제 그 3명의 실장,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의용 실장, 김상조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법무장관 인선에 대한 어려움, 이걸 노영민 실장이 토로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후보군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카드, 아무래도 의원들이 지금 화환표에 오르고 있는데요.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 이렇게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3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겠다고 얘기한 그 시점에 맞춰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맞춰서 인선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때가 아니라면 내년 총선 앞두고 당에 복귀하는 장관하고 총리 후보군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낙연 총리나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등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맞춰서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12월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선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다들 맞습니다. 고사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전해철 의원실 취재도 좀 해봤는데 우리는 후보군에서 빼달라 안 간다 하고 단언을 하고 있고요. 추미애 의원실 같은 경우도 다른 의원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아니 당대표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가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세균 대표를 마치고 대표직을 마치고 산자부 장관인가요? 장관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가진 않을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일 좀 유력한 사람이 박범계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정치인은 정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민간인들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청문회 열어서 또 탈탈 털리고 이런 게 아마 두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그러니까 지난 조국 청문회 과정을 보면 거의 일가가 다 털렸거든요. 예. 이른바 털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말 연초를 시점으로 해서 개각이 있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되고. 네. 당장 이낙연 총리가 총선 때 당에 가서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노영민 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당이 요청하고 또 개인의 의사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중이겠죠. 예. 좀 봐야 되지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로 쭉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지금 뭐 지지율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낙연 총리가 당에 와서 선대위 체제, 선대위원장으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12월 달까지 일정이 차 있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전현직 야당 의원에게 입각 지휘를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야당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직후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 당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이종훈 전 의원에게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제의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고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당시 청와대는 주 중국 대사와 환경부 장관 자리도 전현직 야당 의원 2명에게 제의했지만 역시 이 두 사람도 고사했다. 예. 이렇게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보면은 김성식 의원은 안철수계죠. 그리고 이종훈 전 의원은 유승민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주류를 제외한 야권 인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여권이 박근혜 탄핵에 참여한 세력을 묶는 일종의 연장을 구상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식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하나 야당에서 입각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연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책 연대와 함께 진행돼야 연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고사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19일. 네. 저녁 8시부터 100분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이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 일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방송 출연, 그러니까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5월 9일 KBS 대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곁들였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강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격려,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연장선상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식의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확 줄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 이런 식의 국민과의 소통이 많아질 거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거의 없었어요. 네. 없어서 오랜만에 열리는 거니까 허심탄회한 대화. 과거 정권에서는 미리 질문지를 주고 짜고 치는 형식의 대담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 해보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말에 열린 한 당원 행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원으로 네.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재원 의원을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사과와 김재원 의원의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다가오며 거짓 색깔론과 막말이 도로 있다. 말은 그 사람과 집단의 품격을 나타낸다. 한국당은 이성을 찾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박광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돈 없는 망언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 같다. 반인륜적 막말로 인간이면 인간에 대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도 역시 패륜적 망언이 극에 달했다.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한국당의 망언은 너무 지나치다. 김재원 의원은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도 김 의원의 돈 없는 막말로 청와대 만찬회 등을 통해 모처럼 조성된 대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한국당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전언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명백한데. 네. 택시비로 10만 원 주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과했습니까?
사과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오늘 국회 예결 소위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유감 표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결 소위가 시작하자마자 좀 파행이 됐어요. 예. 왜냐? 민주당,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예결위를 원만하게 이끄셔야 할 분으로서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고요.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이 강기정 정무수석 사과 요구를 이야기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이었고 김재원 위원장의 발언은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다면서 이렇게 정치 공격밖에 안 된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재원 위원장은 제 발언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예결 소위 심사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방금 사과를 또 했다고 하네요. 예, 오늘 그 오후 3시에 다시 이 파행됐다가 열렸거든요. 예. 예결 소위가 거기서 사과를 하면서 아마 그 회의를 정상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집권당 대표에게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김재원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구설에 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관련 막말을 공식적인 당 회의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를 세금 도둑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었잖아요. 근데 1,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경선을 요구해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친박에서 친황으로 말을 갈아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보다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당 대변인으로 내정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XX 같은 XX들아 너희가 기자 맞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직접 전하기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만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됐고요. 대변인이 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젠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모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야당 대표끼리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선거제 개혁안 처리 관련해서 여야 대표들이 말을 주고받다가 황교안 대표가 우리도 우리 안을 내놨는데 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냐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다른 여야 대표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손학규 대표가 꾸짖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꾸짖었고 아니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발끈하면서 고성에 오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황교안 대표 반응을 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오늘. 당 회의 끝난 이후에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좀 발언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따른 조문의 감사 자리였다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손학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한국당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한마디 한 것이다. 인생 선배로서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권 투쟁하지 말고 나라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손학규 대표가 경기고등학교 11년 선배예요. 황교안 대표의 선배인데 사실 경기고등학교는 선후배 간에 끈끈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선배 앞에서 후배가 이렇게 고성을 낸 것 이것도 아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보수통합 논의가 밤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또 어그러진 것 같네요. 네,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늘 국회 입구 쪽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통합 논의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고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당 창당은 창당대로 하고 통합 논의는 논의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 탄핵안 얘기 그다음에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답변이 정확히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답변이 와야 논의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계속해서 통합 추진단을 지금 띄우고 있죠. 원유철 단장이 내정이 됐는데 근데
변혁 측은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당은 보수 통합, 변혁은 보수 재건. 신당 창당이 먼저고 우리 가치를 먼저 세운 다음에 통합 논의하는 거지. 한국당이 지금 통합 논의하자고 해서 우리가 나갈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는 어쨌든 투트랙으로 일단 간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주장했던 세 가지 이야기, 뭐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보수개혁 그 두 가지는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잖아요. 네. 문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 탄핵을 묻어두고 가자 이거 같아요. 이거 네. 그 자유한국당 내 친박 내에서는 이거 못 받아들일 거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협상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 사안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유승민 전 대표의 말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계 반발, 또 우리 공화당에서도 뭐 이 탄핵강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절대 합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 우리 공화당과 유승민계 양쪽을 다 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오늘 출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후 약 5년 7개월 만에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태도로 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임 단장은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기록은 확보했다. DVR, 그러니까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와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대출 관련 조사 의뢰가 특조위와 서울 남부지검에서 각각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수단은 향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책임자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경우에는 함께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예. 또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요, 좀 유족 측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수사 기간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시작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임 단장은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적 오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가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도록 백서를 쓰는 느낌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수사단 구성원과 혼혈체가 돼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을 향해 극우 보수 세력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편파적 행태를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주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업관 앞이 전쟁터가 된다. 예. 이게 유가족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경찰이 뭐 정광훈 목사,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이런 소위 극우 보수 집단이 개최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극우 폭력 세력을 정상적인 법 적용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게 촉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의 이런 대응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매 주말마다 이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와서 뭔가 행패를 부리려고 한다. 이런 유가족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예. 좀 강력히 대응해달라 이런 주문 같고요.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구속기간 만료일이에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수사 2부가 정경심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영등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쭉 뭐 보면 앞서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하는 혐의가 15개나 되는 상황이 됐고요.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억 6,4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바로 조국 장관을 언제 소환할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법조계의 판단이고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기소됐다. 모두 저의 부족함을 일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저에 대해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정경심 교수 구속 만료일이니까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로 기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소장에 지금 보면 오촌 조카와 정 교수의 동생 또 딸 이렇게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조 전 네. 장관은 여기서 빠졌네요. 공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빼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까? 뭐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예. 뭐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거니까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공범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 전 장관의 그 조사 이후에나 공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적 일각에서는 그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일단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지금 조사된 게 미흡하기 때문에요. 예. 검찰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수사 내용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공범에서 뺐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문무일 전 총장이 오늘 모교인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 퇴임 후에 학계를 택하는 법조인들이 되게 로스쿨 교수로 가잖아요. 예. 그걸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행보라고 합니다. 임명장 수여식 전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이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닌가 뭐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검찰이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진행했을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로스쿨이 아니고 컴퓨터학 석좌 교수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문 전 총장이 뭐 이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왔고 뭐 노력을 했다 그래요. 이쪽으로 가서 교편을 잡게 됐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박정희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